도쿄 한복판 한여름 어느 날 오후입니다. 구급대가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방안 기온은 이미 50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벽에 멀쩡히 달려 있었습니다. 전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무서워서 처음부터 켤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이 노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여름 1200명에서 1500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우리와 관계 있는지 30초만 들어보십시오. 한국의 폭염 사망자는 한 해 30명 안팎입니다. 일본은 1,500명입니다.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무려 15배에서 20배나 많습니다. 더운 건 똑같습니다. 고령화도 비슷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답을 파고들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지금 가입된 연금 계좌, 은퇴 후 부동산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연결됩니다. 일본의 이 비극은 단순한 폭염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40년 전 거품 경제 시절 지어진 부실 주택 구조. 둘째는 민영화 이후 통제를 잃은 전력 카르텔과 고령층의 충돌. 셋째는 이 모든 것을 증폭시킨 글로벌 패권 전쟁과 에너지 공급망 재편입니다. 특히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안전자산의 개념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0만 명당 폭염 사망자가 0.6명입니다. 아열대 기후의 대만은 1명이 채 안 됩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사막 폭염이 일상인 미국 텍사스나 애리조나도 5명 선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더위는 주로 야외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집 안은 에어컨이 있고 단열이 되고 전기세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집이 더위를 피하는 대피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사실 일본과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2년 여름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약 6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에어컨을 잘 쓰지 않는 문화의 낡은 주택 구조까지 겹치며 이탈리아 1만 8천 명, 스페인 1만 1,000명, 독일 8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유럽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본과 비슷한 조건이 갖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독일은 전기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에너지 요금의 상한선을 설정해 가게를 직접 보호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7,5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원을 쏟아부어 국민의 에너지 청구서를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위기를 겪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재앙으로 굳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인구 100만 명당 10명, 한국의 15배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의 80%가 야외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 발견됩니다. 유럽은 같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방패막이로 나섰지만 일본은 노인들이 홀로 리모컨 앞에서 버텨야 하는 구조를 방치했습니다. 왜 일본에서만 이런 비극이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후반의 일본은 그야말로 전성기의 경제 제국이었습니다. 소니와 도요타가 미국 기업들을 줄줄이 인수하고 도쿄의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땀 흘려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만들며 한창 산업화의 기틀을 닦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정점에 도달해 매일 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평범한 직장인들도 부동산과 주식으로 수억 원의 자산을 불리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풍요에 취해 있을 때 딱 한 곳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에너지 공급 구조와 주택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밀려드는 자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국의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거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돈을 빠르게 벌기 위해 단열 성능이 형편없는 값싼 목조 주택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열재란 쉽게 말해 집 벽과 지붕 사이에 넣어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를,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소재인데 당시 일본에서 지어진 수많은 주택은 이 단열재가 거의 없거나 아주 얇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전통 가옥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름의 열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겨울의 한기를 고스란히 통과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초반 자산 거품이 한순간에 붕괴하면서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으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해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혹독한 구조 조정을 겪고 있을 때 일본은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국가 부채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공공 인프라와 민생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을 민간 대기업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비극의 톱니바퀴는 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거품 경제 시절에 지어진 수백만 채의 단열 안 되는 목조 주택, 그리고 불황을 버티기 위해 민영화된 비싼 전력 시스템이 수십 년의 세월을 타고 그대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과거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은퇴 후 홀로 남겨진 고령층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품이 꺼진 자리에 남겨진 부실한 인프라와 비싼 청구서, 이것이 바로 현재 일본이 마주한 첫 번째 구조적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을 물려받은 지금의 일본 사회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이유, 전력 자본과 고령층의 충돌입니다. 이 현실은 단순히 노인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거대 전력 자본과 취약계층 고령층이라는 두 진영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시경제적 대립 구도입니다. 한쪽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대 민간 전력회사들과 정부 관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가격으로는 에어컨을 켜는 순간 굶어 죽으라는 소리라며 선풍기 한 대에 목숨을 걸고 버티는 수백만 명의 은퇴 고령층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일본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전력 소매 시장 전면 자유화, 즉 민영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통제를 받던 전력회사들이 완전한 주식회사 형태로 체질을 바꾸면서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 아닌 주주의 이익과 분기별 실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LNG와 석탄 등 화석연료 전체가 일본 전력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입 연료 의존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엔화 약세가 겹치며 수입 연료 가격이 치솟자 전력회사들은 2023년에만 일제히 14%에서 최대 42%에 달하는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돌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냉방비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발생했습니다. 일본 지자체들은 폭염이 심해지자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에어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정작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독거노인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에 분노한 고령층 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당국은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이들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이 소리 없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일본의 평범한 하위 중산층 은퇴자들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고 국가 성장에 이바지했던 세대가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비싼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방 안에서 열사병 위험에 노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스스로 버티다 쓰러지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명 안전망이 자본의 논리에 밀려 작동을 멈춰버린 셈입니다. 이 냉혹한 대립의 배후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내부 실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력회사들과 정부 부처들이 겉으로는 적자를 호소하며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동안 그들의 화려한 간판 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일본 정부와 거대 전력회사들은 방송에 나와 연일 글로벌 LNG 가격이 폭등해 어쩔 수 없이 전기세를 올린다며 대대적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공식 발표 자료와 달리 실제 감사 보고서와 내부 산업 통계가 가리키는 민낯은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전력회사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이른바 총괄 원가주의라는 독점적 특혜 규제입니다. 이 제도는 전력회사가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데 든 모든 비용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얹어서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비용이 수조 원이 더 들더라도 그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세 고지서에 떠넘기면 무조건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력회사들은 경영 효율화나 원가 절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노인들을 위협하는 요금 폭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시청자분들 중 한국의 IMF 외환 위기를 겪으신 분들은 익숙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1990년대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마불사, 즉 덩치가 크면 절대 안 망한다는 환상에 빠져 무모하게 빚을 끌어다 쓰다 파국을 맞이했던 바로 그 구조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실기업들의 뒤처리를 평범한 서민들이 금을 모으고 직장을 잃으며 치렀던 것처럼 지금 일본에서는 전력 대기업들의 부실 청구서를 독거노인들이 목숨값으로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요금 인상이 단행되던 바로 그 해에도 전력회사 고위 임원들은 막대한 퇴직금과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은 은퇴 후 해당 전력회사의 요직으로 낙하산 취업을 하는 이른바 아마쿠다리 관행을 버젓이 이어갔습니다. 아마쿠다리는 일본어로 하늘에서 내려오다라는 뜻으로 정부 관료가 퇴직 후 자신이 감독하던 기업에 임원으로 취업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청문회장에 선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방 안에서 더위로 죽어가는데 이 비정상적인 이권 카르텔이 말이 되느냐고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담당 장관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경영 행위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감독기관은 정말 이 부실과 카르텔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은퇴 후 자리를 위해 철저히 침묵했던 걸까요? 이 내부 실태는 결국 통제 불능의 폭주를 시작하며 일본 사회 전체를 거대한 파국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실한 시스템이 한여름 폭염이라는 극한의 환경과 만났을 때 어떤 연쇄 붕괴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만한 전력 카르텔과 단열 안 되는 목조 주택이라는 두 개의 뇌관이 맞붙으면서 일본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수십 년째 앉아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어야 할 시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2016년 전력 소매 시장을 전면 자유화하며 전기요금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혹은 여름철 실내 온열 질환 사망자가 최초로 1000명을 돌파하며 경고등이 켜졌을 때 시스템을 전면 수정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았는데 대체 왜 이토록 뻔히 보이는 파국을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을까요? 그 원인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공공기관과 거대 자본의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었습니다. 전력회사 임원들은 요금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할 때마다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부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부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서류상에 찍히는 대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지표만 챙기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여름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이 찾아오는 순간 부실하게 방치되었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며 파국이 시작됩니다. 비싼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 노인들이 방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쓰러지자 일선 구급대와 의료 시스템이 가장 먼저 마비되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의 응급실은 들이닥치는 온열 질환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병상 부족 사태를 겪었고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수십 분 동안 갈 곳을 찾아 헤매는 의료 붕괴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4년 7월 단 한 달 동안 일본 전역에서 3만 7천 명 이상이 열사병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했을 정도입니다. 이 도미노 효과는 단순히 의료와 전력의 붕괴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신뢰와 활력을 앗아가는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부분의 부실이 전력 폭등을 낳고 전력 폭등이 노인들의 신뢰 사망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국가의 행정망을 마비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폭주의 청구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날아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중산층의 실질 임금, 즉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진짜 임금은 수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은퇴 노인들이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자산이 여름철 에어컨 한 번 마음 편히 켜지 못할 정도로 얄팍해진 것이 지금 일본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이 비극은 사회적 계층과 세대에 따라 더욱 파편화되어 나타납니다. 퇴직 후 홀로 남겨진 고령층은 비싼 청구서가 무서워 어두컴컴한 목조 방 안에서 홀로 숨을 죽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공장 가동에 드는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 단가를 맞추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 세대 역시 부모 세대의 노후를 부양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감에 짓눌려 아예 미래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도권의 빌딩들은 밤새도록 불을 밝히며 에어컨을 틀어대지만 지방의 낡은 주택가와 소외된 골목길은 열기 속에 방치되는 양극화, 이것이 지금 일본의 민낯입니다. 평생을 국가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던 노인들이 정작 노후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조차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선진국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밑바닥에서부터 통째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비극이 단순히 일본 내부의 가옥 구조나 전력회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 글로벌 패권 전쟁과 에너지 공급망 재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본의 이 비극을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무능이나 고령화 문제로만 보는 것은 거시경제의 절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보면 일본 노인들의 방안을 채운 열기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자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의 취약한 연결고리가 가장 먼저 터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세력 판도는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과 이에 맞서는 자원 대국들의 진영 대립으로 급격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재편 속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던 값싼 에너지의 시대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반도체와 공급망 내재화를 강요하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을 때마다 천문학적인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서민들이 써야 할 에어컨 전력까지 기업용으로 전용되거나 희생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과연 안전할까요? 냉정하게 지표를 뜯어보면 우리 역시 일본과 비슷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국가이며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수출과 수입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대만 해협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중동의 석유 공급망이 단 2주일만 마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겪고 있는 전기세 폭등과 에너지 대란이 오늘 밤 당장 우리 아파트 고지서로 배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글로벌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를 뒤흔들 가장 결정적인 외부 변수는 바로 자원 민족주의의 고착화와 대한 에너지의 전환 속도입니다. 자원 민족주의란 자국의 천연 자원을 무기로 삼아 외교와 경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국가 전략인데, 이것이 강화될수록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대외 변수가 요동칠 때마다 서민들의 리모컨이 가장 먼저 멈추는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도 조용하게 실적을 올리며 살아남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무너져 내릴 때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승자로 우뚝 서고 있는 것일까요? 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독점적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전기세가 폭등해도 자신이 만드는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비싸서 안 사라고 외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이나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 예컨대 글로벌 반도체 장비 독점 기업이나 핵심 자원 공급망을 장악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반면 가격 결정권 없이 단순히 부품을 조립해 납품하던 기업들은 전력 요금과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마진이 통째로 증발하며 한순간의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초격차 승자들은 위기가 오기 전 이미 에너지 자금망을 구축하거나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공정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현재 삼성, SK, 현대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이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미국 현지의 거대한 공급망 요새를 지으며 일본 기업들이 방황하는 사이 판도를 뒤집을 전략을 치열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이 자본의 영토를 넓혀가는 동안 우리 개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본 일본의 현실이 남기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가격 결정권 없는 시스템에 내 노후를 맡기고 글로벌 흐름을 읽지 못하면 누구든 한순간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거시경제 환경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대응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때는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원자재 및 인프라 관련 자산을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력 수요 폭등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미국 유틸리티 섹터 ETF나 글로벌 원자재 생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살펴볼 만한 대안입니다. ETF란 여러 기업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특정 산업의 성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수 있는 인프라 자산이야말로 내 지갑을 지켜줄 방파제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둘째,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끈적하게 유지되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추종하는 대형 성장주 ETF를 분할 접근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인해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은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력망 시스템 변혁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글로벌 송배전 및 장비 섹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영역입니다. 셋째, 극적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되고 공급망이 안정되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눌렸던 경기 민감주와 아시아 신흥국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한국의 핵심 수출 동력인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의 대형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를 살펴볼 만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세 가지 실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가입한 연금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로 매달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지표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추이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 중인 펀드나 계좌가 단순히 덩치만 큰 부실 기업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쿄 한복판 방안에서 리모컨을 쥐지 못하고 쓰러진 그 노인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불과 15년에서 20년 뒤를 걷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자산을 지켜내는 법이며 그 차이는 오직 거시경제의 흐름을 먼저 읽고 움직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